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에 베일을 벗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한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에 물꼬를 틔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산업계를 파랗게 질리게 했던 화물연대 파업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오늘 증시에선 현대차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두산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향후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박정원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변동형 주담대금리가 6%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인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성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 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는 완화하는 것으로 방점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LTV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역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해 속도 있게 정책 실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먼저 25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공급 물꼬를 틔우겠다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과 민간의 참여성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주거 3인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윤석열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과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공포에 국내 증시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삼성전자 등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 종료 소식에 현대차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1.46% 상승한 1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아차도 0.14% 오르며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4%, 기아차는 2%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에 차량 물류난 차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 만에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4일째 52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년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파업 종료 소식에 자동차 업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더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액 상승폭이 거의 이제 두 자릿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월 판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7월 초부터는 주가는 다시 이제 원복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시멘트주와 물류주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1.27%, 태웅로직스도 2.9%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 8일간의 총파업에 자동차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업계가 입은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에 한 주 동안 코스피가 6% 넘게 빠졌는데요. 이런 급락작 속에 반대 매매가 급증하며 코스피 하락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된 후 오늘 2,44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듯 증시 상황이 좋지 않자 국내 6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지난달 초와 비교해 6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담보 부족 계좌란 개인 계좌의 총 자산과 증권사로부터 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보다 낮아진 계좌를 의미합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증권사들은 발생일로부터 이 거래일 뒤에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165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후 국내 증시가 더 급락했다는 점에서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15일 기준 반대 매매 금액은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업계는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증시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추가적인 지수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증시 하락에 투자자들이 패닉셀링으로 대응하면 하락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대 매매가 집중돼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반대 매매를 부르게 되고요. 또 거기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두산그룹이 기존 핵심 사업인 에너지와 기계 분야와 함께 반도체 사업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삼았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시장에 발맞춰 투자도 늘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서안성에 있는 두산 테스나 사업장. 박정은 두산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며 반도체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정은 회장은 반도체는 두산의 새로운 승부처로서 기존 핵심 사업인 에너지, 기계 분야와 더불어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5년 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글로벌 톱5로 성장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두산그룹은 반도체 사업에 향후 5년간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두산 테스나를 반도체 테스트 분야 글로벌 톱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두산그룹은 지난 4월 두산 테스나를 4,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후 진행되는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국내 웨이퍼 테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두뇌와 눈, 귀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카메라 이미지 센서, 무선 통신칩 등을 테스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두산그룹은 글로벌 후공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테스트 장비, 첨단 패키징 등 추가 진출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코픽스가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주요 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가계대출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보다 0.14%포인트 높은 1.98%로 집계됐습니다. 코픽스가 1.9%대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1년 사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에 적용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내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오늘 공개된 5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많게는 0.14%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속도가 지속될 경우 주담대 변동금리는 하반기에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주담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예정이므로 주담대 금리의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기세를 몰아 주요 보험사들은 잇따라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잔액은 79조 5,041억 원, 1년 전 49조 7,367억 원보다 59.8% 늘었습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몰린 풍선 효과 영향입니다. 연말에 그 1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그 제한이 좀 있어서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좀 조기에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좀 넘어왔던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그동안 은행보다 낮았던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가 역전하면서 은행과의 대출 영업 경쟁이 본격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변동형 주담대 최상단 금리는 6.38%로 4대 시중은행의 5.47%를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고객들을 잡기 위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새로 내놓는 등 상품 라인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업계 처음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으며 곧이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도 상품 출시에 동참했습니다. 이 밖에 한화생명은 이달 중 해당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출시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대출 영업 확대 속도도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오는 3분기 중에 통신사들의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통신사들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통신사들 하면 고가요금제로 본인들 사업에 배는 잘 불리고 있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었는데 중간요금제가 나왔단 말이죠. 배경이 뭡니까? 네, 중간요금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통신 1호 정책으로 강하게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마다 5G 관련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저가요금제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간에는 맞는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는 10GB, 100GB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통신료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 및 통신업계와 요금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택지를 좀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살펴보면 5G가 지금 상용화된 게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의 추이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중간요금제 도입에 영향을 준 거라고 봐도 됩니까?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5G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약 2,347만여 명입니다. 이로써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G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가 됐습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약 1,115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KT, LG U+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은 다소 주춤했지만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2천만 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또 새로 나오는 핸드폰 기종의 경우 5G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5G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은 중간요금제 도입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상 스펙도 봐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직 로드맵을 구성하는 단계다 보니까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업계에서는 신규 요금제가 6만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 5만 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도 나오는데요. 데이터는 30기가 안팎이 유력합니다. 과기부도 이 통사들이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각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판까지 통신 3사는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사업자가 먼저 출시를 감행할 경우 나머지 사업자들도 유사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5만 원대도 뭐 싼 가격이 아닌데 선의 경쟁이 돼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소비자 입장에서 해보고요. 만일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통신사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도입 시 단기 수익이 악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만일 중간 요금제로 몰리게 된다면 한 명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게 됩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수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으로 직결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5G 인프라에 지속 투자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업셀링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요금제를 낮추는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저가 요금제에서 중간 요금제로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또 요금이 비싸 그간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4G 이하 사용자들이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 5G 전환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제가 4G를 쓰고 있긴 한데 5G에 대한 매력을 아직 느끼진 못하고 있었거든요.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3분기 안에 출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에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 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일환으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간요금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경에는 도입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종우 과기부 장관은 오는 7월 7일 취임 이후 처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5G 중간요금제가 주요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과기부와 통신 3사는 중간요금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만일 중간요금제의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진다면 취지와 맞게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중간요금제 상황 짚어봤고요.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노터스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무상증자를 진행한 종목에 대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의약품 제조기업 노터스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9.96% 하락한 21,700원의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노터스는 지난달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터스의 주가는 기존 69,500원에서 7,730원으로 조정됐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착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어나자 노터스의 주가는 지난달 31일부터 6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179%가 올랐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같은 경우는 좋지만은 않죠. 이게 단타하는 분들이 그런 거를 노리고 많이 조금 주가를 띄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에 한국거래소는 노터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10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가 재개되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터스뿐만 아니라 지난 8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바이젠셀도 이틀간 총 29.27% 올랐지만 이후 나흘간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공구음원은 한 주당 5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어제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하는 등 증시가 부진하자 단기성 호재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무상증자가 꼭 주가를 올리는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개별 이슈를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꼭 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꼭 아니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기업 개별의 그 펀디멘탈이나 이슈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라 가지고 재무 건전성이 좀 좋아야겠죠.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2020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아시아상위 1,500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의 합계는 작년 동기 대비 3.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한동안 지속되며 올해 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6.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신한은행은 평일 오후 8시까지 영업하는 이브닝 플러스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문 여는 토요일 플러스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데스크를 통해 예적금 신규, 대출 상담 및 신청, 재신고 업무 등의 개인 금융 업무가 가능하고 향후 대면 창구와 동일한 수준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브닝 플러스 서비스는 서울 여의도 중앙점과 강남 중앙점에서, 토요일 플러스 서비스는 우장산역점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연장한 영업점을 전국 72개 거점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올 1분기 북미 시장에서 호실적을 낸 아모레퍼시픽이 북미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실적이 둔화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북미로 눈을 돌린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북미 사업 매출이 설화수와 라네즈의 고성장에 힘입어 작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설화수와 이니스프리는 멀티 브랜드숍과 이커머스 중심의 영업 기반을 확장하며 성장했고, 라네즈는 립 카테고리 발굴과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스폰서 참여로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 성장 기반을 쌓기 위해 해외 시장에 투자를 강화했다며 북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남과 경남, 남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새벽까지 비 오다 개겠고 일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대전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24도, 강릉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모든 해상이 잔잔하겠지만 서해와 남해상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